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그 내용을 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손영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 양진민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탄핵소추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등 야권이 이제 내일 오후 5시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야당은 어제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2차 탄핵안에서는 그동안 추가된 의혹을 포함해서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적인 내란 행위만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가 이제 불성립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주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계속해서 좀 상황 이야기 나눠볼 텐데 수사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의미를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상황에서 벌써 수사기관은 상당히 그 내란죄에 혐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수사를 진행해 왔고 이미 강제 수사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근데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시도가 있었는데 불발이 됐고 사실상 지금 만약에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고 해도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는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현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경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국정 수행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탄핵이 된 것도 아니고 또 하야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헌법적으로는 그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경호처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현직 대통령을 경호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경호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라는 것은 인신 구속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인신 구속을 함에 있어서 그러면 유치장 내에서 그러한 경호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경호처가 실제로 경호 인력이 대통령실이라든지 관저 앞에서 막아서서 경찰들의 아니면 뭐 지금 체포를 하려고 하는 주체들의 출입을 아예 막아서게 된다라면 그렇다라면 사실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의 그런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한계 때문에 이러한 강제 수사가 실질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영장이 발부되면 이 또한 대통령실에서 거부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이견은 없는 건가요? 실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영장에 대해서는요. 근데 대통령 징계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집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국회에 지금 하나 새로운 좀 쟁점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이게 내란죄에 대해서 지금 상황이 지금 종료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란죄가 아직 계속범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면은 경호실에서 정상적인 대통령 경호를 위한 업무를 한다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 이제 영장 집행을 막는다거나 새로운 위법한 그런 내란 행위에 잇따르는 그런 수행 행위를 한다면은 이건 또 내란죄에 참여하는 행위로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경호처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통령 경호를 위한 일반적인 업무에 충실하지 지금 법 집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아서 내란죄에 사후적으로 참여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내일 이제 표결이 있잖아요. 만약에 표결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 즉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과정이 진행이 되면
그때는 조금 수월해집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사실상 대통령직의 직무가 이제 정지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직에서 박탈이 된다라든지 파면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맞고 하지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그러한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어떠한 일을 하게 되겠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완결되기까지는 탄핵이라는 그 절차가 완결되기까지는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경호처에서도 완전히 뭐 탄핵이 된 이후 파면이 된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경호 수준이 조정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현직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정치적인 판단도 나오고 있고 법적인 판단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법적인 부분부터 좀 중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그 상황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뭐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체포조가 운영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좀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체포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이거 들으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면은 계엄조 8조에 의해서 행정기관과 그리고 사법기관이 바로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법행정에 한정된 것이고요. 이렇게 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재판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보복적인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사법부의 권한을 훼손하고 앞으로 역사적으로도 좋지 않는 그 선례로 남길 수 있는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명단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김동연 판사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또 그 판결을 중계를 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 판결을 내렸던 그 판사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주장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제 입법부인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무력화를 시도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사실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하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김동연 판사까지 만약에 체포조에 할당된 그런 체포 명단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체포에 대한 정당한 근거가 사실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김동연 판사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한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예측을 유죄로 했지만 어쨌든 유죄로 판단을 한 그러한 당사자인 판사인 것인데, 그러한 판단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체포조의 이 체포 명단에 넣어서 인신을 구속하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사실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계엄의 나름의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성에도 상당히 위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판사들 역시 개별의 헌법기관입니다.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헌법적인 그 권한을 이양받아서 사실상의 하나하나의 선고를 내리는 그 주체인데, 그러한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지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한 개인의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추후의 탄핵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법성이 짙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지금으로서는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사실관계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나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체포 명단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을 한다면 그 사실관계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때 당시에 뭐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핸드폰, 그러니까 비화폰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달받은 그러한 그 녹취, 그러니까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통화를 한다면 녹취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떠한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그 비상계엄을 둘러싼 뭐 일련의 그 과정들이 다 비화폰을 이용해서, 그리고 일부 굉장히 제한된 인원만 뭐 안가에 모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그렇다라면 재판부에서 추후 판단을 할 때에는 인적 증거의 신빙성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한 진술을 한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뭐 국무회의에 소집이 돼서,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그 당시 이제 계엄전에 참석했던 인원이라든지 여러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찰청장, 서울청장, 그리고 각 사령관부터 해서 다수의 인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것에 내용을 짜맞추면서 사실 가는 그러한 수사 기법이 유효하다라고 보이고요. 예. 지금 어떠한 뭐 문서로 남아 있다라든지 뭐 녹취가 되어 있다라든지 아니면 당시 어떤 CCTV에 음성 녹음이 됐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한 진술 증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경찰이 조주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혐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예, 형법 87조 내란죄에서 그 1항지 이후에는 바로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예전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중요임무 종사자 그 12.12 예. 사건에서 황영시 등 관련자들이 중요임무 종사자로 8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과 어떻게 보면 맡은 임무가 좀 비슷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까? 그렇죠. 이 조문에서 보면은 일단은 내란죄 우두머리가 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모의 참여자나 그 다음에 중요임무 종사자, 그 다음에 부하 수행자가 있는데 예. 여기서는 주로 이분들을 다 주요 임무 종사자로 본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형법은 이제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해서 이제 처벌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검찰에 이어서 경찰도 윤 대통령을 사실상 그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예. 없습니다. 뭐 내란의 혐의가 지금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내란의 혐의를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위계 질서에 따라서 사실상 이렇게 줄을 세워 보면 가장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는 수개로 표현이 됐던 그 우두머리에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지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제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모의에 참여하거나 중요 임무에 종사한 자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에도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고 예. 서울청장이라든지 경찰청장 역시도 지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단순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다라기보다는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고 그러한 인원들을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권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단순 관여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가장 밑에서 사실상의 명령에 따라서 그냥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법상의 내란죄는 세 이제 가담 정도에 따라서 네. 세 단계로 나눠지고 형량도 다릅니다. 우두머리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요임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내란 혐의에 가담했는지 본인의 역할 수행이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조주호 경찰청장 측에서 그 어제 이제 새롭게 밝혀진 내용 가운데 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윤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났다. 근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본인은 이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그러니까 조주호 경찰청장 측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 내란 공모 혐의, 그러니까 함께 계획하고 만들었다라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 공모를 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미 벌써 이제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서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바로 침해했던 이미 벌써 정황이 있고요. 그리고 공모 여지도 이제 앞으로 추후 밝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있고 예. 공모까지 보는 것은 그 이제 형의 여러 가지 참작 사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중요 가담자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그 나온 내용 중에 일부가 윤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적힌 A4 용지를 헛소리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찢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진술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뭐 5분 동안 계엄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을 했고 본인이 어떠한 뭐 반대라든지 의사 표현을 하기도 전에 사실상의 이 A4 용지만 덜렁 주고 비상 계엄에 대한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됐다라는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은 그때 당시 A4 용지에 적힌 것을 다 기억을 하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유효하게 있다라면 정말 확실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일 텐데 그러한 물적 증거가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건 증거 인멸의 시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진술을 하는 바에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사실상 추후의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술을 다 대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수사기관의 이제 주관이나 아니면 뭐 재량도 많이 개입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걸 다 맞춰보는 시간 역시도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 것에 비하면 사실 시간 소요가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유의미한 진술도 많이 내놓곤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객관적 물적 증거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삭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해서 증거인멸의 혐의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담겼던 그 A4 용지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강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뭐 지금은 없다라는 거고요. 네. 특수단에서 그 CCTV를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비상계엄 3시간 전에 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한 CCTV를 확보해서 이제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의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뭐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 이제 관련자들이 여러 가지 증언을 했을 때 굉장히 뒤늦게 알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증언들이 사실은 약간 거짓이거나 아니면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허위 진술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모의에 가담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참여했다는 사실만 입증을 할 수 있고 네. 그곳에서 이제 모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 CCTV로 확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계속 신문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그 보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그 비화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 비화폰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휴대전화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도청도 가능하고 그리고 녹취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명 뭐 비화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보안폰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예 도청이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암호화돼서 송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도청이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예. 인터넷이라든지 뭐 와이파이라든지 뭐 USB 기능이라든지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화라든지 문자 오로지 그 휴대전화 자체의 그 목적만 이제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전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화 기록은 그러니까 내용은 어떻게 확보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록 자체는 사실상 서버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버를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언제 몇 시 몇 분에 누구와 어떻게 통화를 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네, 만약에 그 통화 내역을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통화 내역만 지금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통화 기록 확인을 통해서 실제 그 상황에서 몇 시 몇 분에 네. 누가 통화를 몇 시 몇 분 동안 했는지 이런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실제 어떤 녹음 파일이 없어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지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CCTV와 비화폰 모두 그러니까 내용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인데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진술들을 보면 상당히 뭐 유의미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령을 하달받은 그 체계를 보면요. 일단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 아니면 그 위에는 뭐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겠죠. 이러한 명령 지시 체계를 보면 아래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그 명령을 하달한 그러한 국방장관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하면 사실상 그것이 아래 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진술이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 명령이 하달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술의 대조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금 배치되는 진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어떠한 사실 확인을 위한 작업이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 통화 기록의 경우에도 내용은 비록 알 수 없지만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 통화와 누구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병력이 어떤 순서로 움직였고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보안폰을 통해서 지시를 했다고도 지금 진술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통화 기록을 봤을 때 그렇게 지시를 받은 이후로 실제로 병력이 움직였는지 실제로 그러한 지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비록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봤을 때 개연성이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요. 그러한 간접 증거들이 보이게 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보고가 된 상황이죠. 네, 현재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정부 국무위원 상대 긴급 현안 질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회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단 하루도 정권을 맡겨서 안 되겠다. 이게 더욱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탄핵해야 됩니다. 총리, 지난 12.3 계엄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 따라서 보십시오. 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려서 반국가 세력으로 몰려고 한 겁니다. 그 두 번째, 지난 총선을 부정선거로 몰아가 국회를 해산하고 판을 뒤엎겠다는 것입니다. 총리, 국회와 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엄에 반대하는 80%의 국민이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정치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윤석열과 그의 동조한 동조 세력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것은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서 판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총리,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잠깐 들어가세요. 선관위원장 잠깐 나오십시오. 네. 자, 위원장님. 예.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무단 점거하고 서버를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이거 위법 위헌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의문의 여지가 없죠. 네, 네. 위법 위헌이죠. 네, 네. 자, 위원장님, 윤석열이 선거 결과 조작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개표 과정을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이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공개 수개표 진행하죠. 그렇습니다. 각 후보들이 참관인 지정하죠. 그렇습니다. 그 참관인의 최종 결과와 전산 결과 입력하죠. 네, 그렇습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주장은 일부의 극우 유튜버 주장에 빠져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망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자, 총리 다시 나와주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저 PPT 잠깐 보세요. 1980년 전두환 최규하 비상기업 선포 당시의 공고문입니다. 당시에도 총리와 경제장관, 외무장관, 내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이 부서했습니다. 총리, 이번 개헌 국무회의 부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관계 국무위원이 누구입니까? 국무위원 말씀하시죠. 부서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 국무위원. 국무총리 그리고 관련 국무위원입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그리고 외교부 장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답변해 보세요. 부서했습니까? 자, 기재부 장관 아무도 안 했죠? 총리 아무도 부서 안 했으면 이번 계엄 선포는 헌법 제82조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되리라고.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리? 전두환보다 더해요, 윤석열이. 2년 내내 그러셨어요, 총리는. 위법한 국무회의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2조에 규정돼 있잖아요. 전두환보다 더한 위법 국무회의입니다. 자, 총리. 내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언제 출석합니까? 수사 절차에 따라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의자 신분이라는 게 뭡니까? 범죄 혐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리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내란 계엄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역시 제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수사 당국이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계엄은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며 특히 지난 9월 김영현 국방장관 취임 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계엄의 명분을 위해 대북 충돌을 일으키게 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을 경고사격, 원점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가 있고 방첩사, 드론작전사령부, 정보사를 동원해 북한의 무인기를 서북도서에 보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총리, 우리 군에서 무인기 보냈다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에서 보고받았어요?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국방부도 그거는 뭐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자, 이런 의혹 이미 다 드러나고 있어요. 국민적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 군에서 조사 지시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조사를 지시할 그런 입장에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되면 앞으로 권한을 갖게 되면 조사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럴 상황이 된다면 그때의 상황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국방 차관 나오십시오. 예, 차관입니다. 북한에 무인기 보냈습니까? 예, 의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했던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얘기는 예, 부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려요. 예, 그것에 대한 해석은 의원님의 해석이시고 저희들은 뭐 국가안보상 밝힐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국가를 위기에 넘은 사람들이 국가안보 운운합니까 지금?
자, 만약 무인기 보냈으면 어떤 법령이 위반합니까? 저희가 뭐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확인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죠. 제가 뭐 해당되죠. 가정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죄 해당되죠. 자, 조용히 하세요. 들어보세요. 자, 이 문제는 계엄의 일련의 과정과 실체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찰청 차장 나오십시오. 자, 차장님, 경찰에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반대로 무산됐죠? 불발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차장님, 아직도 윤석열 눈치 봅니까, 경찰이? 그런 건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 수사기관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와 야당 제 집 드나들듯이 압수수색했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보다 1000배, 10,000배 더 심각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란죄 저지를 대통령실 압수수색 못해요? 지금 국수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국수본하고 협의해서 더 열심히 압수수색하는데 노력하도록 자, 하겠습니다. 우리 차장님, 네, 계엄 당시 윤석열이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 비하폰으로 6차례 통화해서 의원들 체포하라 지시한 사실 확인됐죠?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보고받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 비하폰, 대통령 경호처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국수본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하고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의 공권력 무시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압수영장 받았습니다. 압수수색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는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어요. 당장 압수수색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절차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경찰에 신뢰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일에.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다음 조태열 유교부 장관 나오십시오. 장관님, 네, 이번 계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 반대하셨습니까?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제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장관님, 대통령이 출국금지 당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외교권이 공백이 생겼어요. 외교 비상사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심각한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이 대미 외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다음 달이잖아요. 네.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가 누구와 대화해야 하냐고 물을 정도입니다. 장관님, 계엄 선포 당시 골드버그 주한 미대사 전화 안 받으셨죠? 당시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이 해제될까지 몇 시간 동안은 제가 외교장관직을 사임할 것인가 하는 개인적 신념과 또 외교장관으로서 해야 될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명감 사이에서 깊은 고뇌와 갈등을 거듭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미국이 소통이 계엄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하면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소통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뤘습니다. 미국이 계엄 중단하라고 할까 봐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건 중단하라고 해서 우리가 중단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때 워싱턴에서 그 미 국무부에서도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외교 당국 간의 실무자안에서 상황 공유하는 소통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니 다만- 블링컨 미 국무장관 언제 통화했어요? 그날 상황이 정리되면서 제가 블링컨 장관과의 통화를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어베일러블한 시간을 가는 과정에서 하루 최초 통화가 언제입니까? 6일 날 아침이고 그게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골드버그 대사를 먼저 5일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자, 6일 날, 3일 지나서 6일 날 통화한 겁니까? 아니죠. 4일 새벽이니까 뭐 이틀 걸린 거. 워싱턴 DC에서 조태열 장관 통화하자고 연락 안 왔어요? 글쎄 그 시간에 왔었죠? 그 시간에 제가 그런 고민 때문에 미뤘다는 상황이 완정될 때까지 미뤘다는 말씀을. 자, 그리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 네. 용산에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용산에 전화 안 받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심각한 외교 공백이자 한미 관계,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 관계 스스로 깬 겁니다. 상황 터진 자, 상황에서는 그런 장관님. 게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관님. 미국이 윤석열에 대해서 아주 싸늘합니다.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백악관 그리고 미 의회까지도 아주 싸늘합니다. 이번 계엄이 한미 동맹을 해쳤다고 합니다. 자, 장관, 지금의 작금의 외교 비상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또 국제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념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자, 장관님. 헌정 질서가 회복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헌정 질서 회복이 제일 중요하죠? 네. 동의하죠? 네. 자,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 공백인 외교권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보 회복되도록 안정되도록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그러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관한 결정은 국회에서 하고 그것의 합헌성 여부는 헌재에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내란 수의 윤석열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추락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내일도 탄핵에 동참해 주십시오.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계엄이 남긴 깊은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비상계엄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계엄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국민께 불안과 상처를 안겨드렸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의 명예도 실추시켰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깊이 반성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국정을 차분히 수습하고 민생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혼란한 시기입니다. 최근 야권 일각에서 여당에 대해서 내로한 동조자 내지 공범이라고 선동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군사 반란 정당이다,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다.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정당 해산 TF를 만들어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해야 된다. 야당의 긴급 성명, 상임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런 야당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당일 국민의힘은 개헌 선포 즉시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으로 국민과 함께 막겠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진입에 성공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도 야당은 국민의힘을 계엄에 동조한 정당이라고 주장합니다. 나라를 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선동입니다. 차장님, 지금부터 12월 3일 밤 상황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차장께서는 화면을 보시고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자, 22시 28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 직후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거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 또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분명하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22시 40분경에 원내대표는 중진회의를,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22시 59분 국회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국회였습니다.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로 의원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저 이 질문할 때 좀 들으시죠. 저 나중에 나와서 반박하면 되시지 않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당시에 보도된 것처럼 국회 진입이 통제돼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폐쇄되고 의원 출입도 막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그에 따라서 23시 03분 당대표가 소집한 최고위원회의 장소가 당사로 변경됐습니다. 곧바로 23시 09분 의원총회도 당사로 변경 공지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23시가 조금 넘은 시간부터 23시 30분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일찍 도착한 의원들은 당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23시 30분경에 국회에 맨투맨 출입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당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이 곧장 국회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국회 출입을 모색하던 중에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뤄집니다. 시간으로 보면 23시 20분에서 30분 사이쯤으로 추정됩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사에 있던 의원들은 이 전화를 받은 이후에 국회로 이동합니다. 의원총회 공지 역시 23시 33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안내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국회로 모여라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즉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모이라는 의원총회 소집 문자를 재공지하고 직접 국회로 이동한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회방을 모의했다. 그런 주장은 황당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에 국회 소집을 지시한 것이 분명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의총 소집 문자를 본 의원들이 모두 국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23시 40분에서 50분경에 다시 국회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영상 당시 제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겁니다. 23시 50분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의원, 보좌진, 당직자, 언론인, 시위대가 뒤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계가 강화돼서 국회에 담을 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에 다수 의원들이 현장 상황을 인식하고 제안을 해서 00시 3분경에 비상의총 장소를 당사로 재공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입을 하지 못했던 모여있던 의원들 20여 명이 당사로 이동을 하고 그 이후에 도착한 의원들이 다 당사로 모여서 50명 정도가 표결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차장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습니까? 국회에서 일어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알 수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당시의 국회 경내 경비 상황과 일치합니까? 저희들은 22시 47분에 국회 일시 출입 통제가 되었고 23시 7분에는 국회의원과 비서관, 국회 출입증 소지자는 일시 출입이 됐었고요. 23시 35분에는 국회 전면 통제했습니다. 그 후에 23시 37분에는 그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지시를 했고요. 01시 45분에 국회 관계자만 출입 조치하고 일반인은 출입 통제했습니다. 그렇다면 23시 37분경에 경내 출입을 모두 다 통제했다 사실입니까? 제가 설명한 상황과 일치하는데 맞습니까? 23시 35분에는 전면 출입 통제가 지시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00시 13분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00시 29분에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 간의 통화가 이뤄집니다. 의장께서 1시간 뒤, 그러니까 01시 30분경에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원내대표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00시 38분에 의장단과 다시 통화가 이뤄집니다. 의장께서 먼저 전화를 주셔서 본회의 개의를 1시로 앞당기겠다 말씀했다고 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저희가 들어갈 시간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의장이 국회의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의장께서는 여당이 경찰한테 요청을 하는 게 좋겠다.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00시 47분 본회의를 개의했고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것입니다. 자, 당시에 급박한 상황임을 고려해서 의장께서 본회의를 일찍 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결단을 존중합니다. 적합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결 시간이 앞당겨지면서 당사의 표결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50여 명은 표결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민주당 모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계엄 당일날 광화문 인근 이발소에 들렀다가 용산으로 이동해서 내란 계획을 위한 만찬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까? 당시 원내대표는 여러 언론사 기자들과 다른 의원들과 함께 여의도에서 식사를 한 점이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저희가 뭡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사안을 여당의 책임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허위 선동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허위 주장을 한 분 즉시 사과하고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차장님 들어가세요. 마무리 바랍니다. 저 토론을 들으시죠. 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최근의 계엄 선포 사태와 그에 따른 국회의 신속한 대응은 우리 헌정사의 중요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와는 반대로 일각에서 불필요한 의혹을 생성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접근을 통해서 혼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노력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네, 박준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안양 동안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의 내용 함께 좀 보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질문과 답변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두 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질의 순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비상계엄 공모에 부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서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정식 의원이 아무도 부서하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이다. 이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 추후에 굉장히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그냥 선포해야지라고 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절차로서 국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국무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심의이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소집을 해서 어쨌든 심의라는 그 절차,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법적인 취지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심의가 있었다는 증거는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그런 부서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참석을 했고 내가 직접 친필 서명을 한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부서가 되지 않았고 본인 당사자인 한덕수 총리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는 분명히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국무위원이 지금 11명 정도 모인 걸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을 심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심의에 이르러지 않았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심의 자체도 사실상의 어떠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시간이 몇 분 정도 안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다, 어떤 의견이 오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점으로는 아무도 부서하지 않았다. 그러한 심의가 열렸다면 사실상의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의 부서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서명조차, 그러니까 그러한 서류조차 지금 없는 것으로 보면 그러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나가고 있는 화면은 현재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속되고 있는 긴급 현안 질의 화면을 함께 보고 계시고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부서와 관련해서 이전에 계엄이 선포됐을 때는 그러면 부서가 다 이루어진 그런 문서가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전두환의 그 비상계엄이 확대가 있었을 때 그때 국무위원들이 직접 친필로 다 부서를 했고 그것은 다 이제 인터넷에도 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마 짧은 시간 대통령의 일방적인 발언이 있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거기에다가 반대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제로 부서라는 행위가 없었고 공문 형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 그 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상으로도 위법했고 위헌적이었다라는 논의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자, 그전에 이제 비상계엄에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으로 서울 경찰청장이 지금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죠. 네, 조지호 경찰청장 조금 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장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요? 국민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청장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요구한 15명 중에 판사도 있나요? 김동연 판사도 있나요? 윤석열 대통령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을까요? 윤 대통령이 항명한 사실 있나요? 국민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묵묵부답으로 조금 전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네, 오후 3시, 그러니까 지금 오후 3시 2분인데요. 오후 3시에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조지호 청장은 오후 2시 20분쯤에 이제 도착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조지호, 김봉식 청장 두 사람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지금 적용이 돼 있고 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서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했다 이런 지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 영장심사를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불출석했고요. 두 사람 모두 지난 11일 새벽에 조사를 받다가 긴급 체포를 당했고 이후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기자를 연결을 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좀 짚어보고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조금 전 질의에서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앞선 이 국회 영상을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사실 그러한 이제 부서가 되어 있는 그 서류를 띄워놓고 이런 거 있느냐라고 한덕수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제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사실상 국무위원이 소집이 돼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그러니까 회의까지는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전의 절차로서 심의를 실질적으로 했다라고 보려면 그러한 부서를 한 서면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한덕수 총리도 그러한 바에 대해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국무위원들의 심의 자체가 사실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이러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조정식 의원이 조금 전에 경찰청 차장을 불러 세워서 그 비화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에 대해서 빨리 가져올 수 있냐, 압수수색할 수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비화폰이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를 그렇습니다. 압수할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국회에서 이미 벌써 그 비화폰도 압수하고 그다음에 서버도 지금 압수를 해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고 물론 그게 안에 이제 통화 내용이 녹화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 비화되고 녹음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 실제 통화했던 여러 가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조를 해서 결국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출석하는 모습 함께 보셨는데 지금 경찰 수뇌부 2명이 동시에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거잖아요. 자, 구속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구속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 김봉식 서울청장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포기를 한 것처럼 포기를 지금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일종의 이제 방어권 행사에 이제 권리가 있었지만 본인이 어쨌든 구속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사실상 다퉈볼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
청장의 경우에는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좀 다퉈볼 만하다고는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상태가 이제 구속이 된다라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그런데 본인이 지금 굉장히 뭐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안이 워낙 엄중하고,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이 지금 일단 바로 지금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형평성에 사실 비추어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 지시를 하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그런 엄중함을 또 판단을 한다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다퉈 보겠지만 법원에서는 영장을 또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앞서 봤던 저희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또 나왔습니다. 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당시 국무회의 당시에 아주 적극적으로 계엄 선포를 대통령을 말렸다, 이런 지금 답변을 했는데, 사실 국무회의 자체가 이게 정당성이 있었냐, 이 부분을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나중에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이 국무위원들이 부하 수행을 했는가, 예.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될 자기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가 쟁점이 되겠는데요. 예. 전후 상황을 봤을 때 일방적으로 대통령의 바로 설명이 있었고, 그것이 2분 내지 4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던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들이 어느 정도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 의견을 밝혀서 계엄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예. 법적 책임을 국무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고요. 그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일일이 다 조사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현안 질의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다, 국가안보상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번 사안에서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근데 추후에 지금 이제 뭐 공개된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안상의 이유로 밝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공개 형식의 이제 조사를 임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통한 진술뿐만 아니라 비공개임을 전제로 해서 유의미한 이제 증거들을 가지고 사실상의 그 여부를 가려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정말로 이제 보냈다라고 한다면 관련 서류라든지 관계된 인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아니면 아닌 대로 사실상 이제 그러한 지시가 오고 간 것이 없다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다만 보안이라든지 안보상의 이제 이유로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 국무위원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 사령관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의 담화를 아마 교수님도 보셨을 겁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의 정당성, 합법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런 담화였고, 또 선관위의 계엄군을 투입시킨 그런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윤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너무 닮아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대통령께서 만약에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으면 이걸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계엄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단순히 위협적인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의견 표현과 완전히 배치되게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되었던 계엄이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저는 이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조치, 긴급 조치에 해당하는 그때 이제 197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3선 대통령이죠. 당시 이제 후보자가 김대중 후보자였는데 신승을 한 다음에 72년에 특별 조치를 하고 결국은 유신헌법 체제로 가서 1979년까지 장기 집권을 또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러한 전후 사정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계엄이 단순한
계엄이 아니라 위협용 계엄이 아니라 장기 집권을 구상하는 오래된 계획에 따라서 계엄을 진행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관련자들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는데 많은 국민들도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의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좀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전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선관위 무단 점거 의문의 여지가 없는 위헌이다라고 이제 노태혁 위원장이 말을 했고 선거 조작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선관위에서 이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선관위에 대해서 아무리 비상계엄이 내려졌다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선관위에 진입을 해서 무력을 동원해서 어떠한 강제적인 뭐 증거 수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계엄법이나 이제 헌법에 보더라도 사실상 계엄 선포가 미칠 수 있는 것은 사법권이라든지 행정권에 대한 일부 제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상 선관위에 대해서 무력 진입을 시도해서 어떠한 증거 확보를 하려고 했다.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부정선거의 의혹이 강하게 있고 그것을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됐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에서도 나오는 것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도 어쨌든 선관위의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적절한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그러한 자기 부정인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역시도 지금 뭐 내란이냐 아니면 탄핵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인데 네. 그런데 과연 거기서의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쟁점으로 파악이 될 때 선관위,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 무력 진입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큰 이제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잦은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 맞서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그런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일반 특검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관심인데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은 일반 특검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안에 대해서 특별법을 오히려 만들어서 특별한 이제 특별검사 제도를 법률로서 새로 실시하는 건데 당연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내일 탄핵 소추가 진행돼서 만약에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은 당연히 권한 대행자가 그 대통령직을 대행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또 논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때 이미 벌써 상설특검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 상설특검에서 이제 법 의결을 해서 이 상설특검을 지금 임명하도록 지금 요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만약에 권한대행자로 바뀌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상설특검도 받고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특별검사법도 바로 공포를 해서 수사의 새로운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화면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이제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고 계시고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조태열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앉자마자 비상계엄할 생각을 밝혔고 늦게 온 장관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조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재고를 요청했다.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준 문서는 국무회의가 치러졌던 그곳에
그대로 두고 나왔다. 뭐 이런 지금 발언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격받아서 정확한 내용이 이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소통과 조율에 뭐 전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졌는데요. 여기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온 중요한 내용들은 또 정리해서 주호에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후폭풍 손영석 경성대 법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